이 이야기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음에도 정작 그들에겐 잊혀진 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비닐이 덮인 작은 단칸 방. 창문 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경찰과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좁은 침대 위에는 한 노인의 싸늘한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지연, 83세. 그녀의 손에는 반쯤 쓰여진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노란 고무줄로 묶인 낡은 법전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화장실 겸 부엌 하나가 전부인 단칸 방. 바랜 벽지와 낡은 장롱만이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연락처도 없고 노숙자인가 봐요. 구급대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들 이렇게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경우 많아요. 요즘 고독사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발견한 3장의 사진. 모두 임명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3사람 모두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노인 자식들이 다 판사나 검사인 것 같은데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왜 법조인이 셋이나 되는 자녀를 둔 노인이 이런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구급대원과 경찰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반쯤 쓰이다가 만 편지, 낡은 법전, 그리고 3장의 사진 속에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80여 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흔적의 전부입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단칸방에 남겨진 작은 유품들이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과거 35살의 지연이 분주히 새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그녀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마는 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의 책과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조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또 새벽부터 일어났네. 남편 상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애들 뇌는 단백질로 만들어줘야지. 오늘 특별히 계란말이도 해줬어요. 당신도 좀 쉬어요. 상철이 지연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제 야간 청소일 하고 와서 2시간밖에 못 잤잖아. 지연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 법조인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연은 도시락을 다 싸고 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9살 민서, 6살 효진, 3살 준호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불을 가만히 덮어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못했지만 너희는 꼭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법조인이 되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연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아침에는 병원 청소부로,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할 것입니다. 3가지 일을 해야만 새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지연은 벽에 붙은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조인.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꼭 이루고 말 거야. 13살 민서가 10살 효진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터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픈 막내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효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서는 어머니가 항상 해주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장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장부를 펼쳐본 민서. 그 안에는 어머니의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민서 학원비 3만 원, 효진 책값 15,000원, 준호 약값 2만 원.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남은 돈 영원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버는 돈을 모두 자신들에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라면이 끓었습니다. 민서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마음에 무거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할까?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지연은 새 아이가 잠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숙제를 확인하고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서의 베개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바할래요. 민서가.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다 할게.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세상을 다 품을 듯 했습니다. 햇살이 약하게 비치는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과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민서, 그녀는 이제는 55세의 대법원 부장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된 52세 효진. 그 옆에는 막내 아들 49세 준호. 그는 이름난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법조계에서 성공했지만 장례식장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효진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체면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언제나 그랬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식들을 사랑해 온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이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낡은 법전, 반쯤 쓰여진 편지, 그리고 세 사람의 임명식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편지에는 지연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희들 바쁜데 방해할까봐.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다 지연은 영원히 펜을 놓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단칸방에는 지연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방, 오래된 가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효진은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먼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봐. 우리 초등학교 토론대회 사진이야. 효진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희미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세 군데 일하면서도 우리 대회에는 꼭 오셨지.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 맞아. 효진이 속삭였습니다. 항상 내가 발표 끝나면 살짝 미소 지셨지. 나만 볼 수 있게. 준호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이네. 어머니가 처음으로 새 교복을 사주셨어. 세 사람은 사진첩을 보며 오랜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일에 지쳐 있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 늦게 돌아와 자는 아이들의 이불을 정리해 주던 어머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체면이 안 선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단칸방에 남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문득 어머니의 낡은 법전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서 대법관 승진, 효진 검사장 임명, 준호 인권상 수상.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는 지연의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민서, 대법관 승진, 신문에서 오려 스크랩했다. 효진 검사장 임명, 떡 사서 옆집 할머니랑 축하했다. 준호 인권상 수상, 뉴스에 났다. 자랑스럽다. 민서의 손에서 법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가 법전 끝 부분에서 특별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최근 날짜들로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죽인 채 함께 읽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법조인 된 날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다. 보고 싶어도 패 끼칠까? 연락 못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세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우리는 대체 뭘 한 거지? 준호의 목소리는 쉰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민서와 효진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회한과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77살의 최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연과 함께한 시간이 그려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자녀분들이시죠? 저는 옆집에 사는 최순자입니다. 세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방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눴는데 벌써 그립니다요. 민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드셨어요. 저희 어릴 때는 사치라고 안 드셨는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럼요. 자녀분들이 보내주신 녹차랑 홍차라며 자주 즐겨 드셨어요. 특히 준호 씨가 보내준 녹차가 위에 좋다고 하셨죠.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차를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자녀들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민서는 판결이 공정하고 현명해. 우리 효진은 정의로운 검사로 유명하대. 우리 준호는 약자를 위한 변호로 명성이 자자해. 그렇게 자랑하셨죠. 효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전화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옆집으로 가서 두꺼운 스크랩북을 가져왔습니다. 그 무게로 그녀의 작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신문에서 자녀분들 기사 오려서 스크랩북 만드셨어요. 보고 싶으세요? 세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크랩북을 받아든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펼치자 그 안에는 세 사람에 관한 모든 신문 기사와 인터넷 출력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의 재판 결과, 효진의 성공적인 기소, 준호의 인권 변호 사례까지. 어머니는 자식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왔던 것입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순자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애들은 바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효진은 스크랩북의 페이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병안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순자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부하셨어요.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검사였지만 기본적인 의료 지식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각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들 방해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애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야 나 같은 늙은이가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가슴을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시간 동안 어머니는 홀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자녀분들에게 보낼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성우는 어머니의 미완성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슴에 견딜 수 없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쉬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쓸쓸하게 비춰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영정사진 앞에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라고는 최순자 아주머니와 동네 가게 주인 몇 명이 전부였죠. 민서는 법원 직원들에게, 효진은 검찰청 동료들에게, 준호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장 판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서의 법원 비서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민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 부장 판사님 어머님 뵌 적 있어요. 민서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안다고요? 네. 부장 판사님 취임식 때 할머니 한 분이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비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사가 끝나도 그대로 앉아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딸이 판사 됐다고 자랑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밖에서만 지켜보셨어요.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취임식 날 어머니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그는 동료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지만 어머니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효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검찰청 동료가 말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장님, 작년 취임식 때 할머니 한 분이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행사 끝나고 다들 나갈 때도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효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딸이 검사장 됐다고 자랑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효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임명식에 바쁘다며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스스로 찾아와 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 역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권단체 동료가 말했습니다. 동료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인권상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을 때 시상식장 로비에서 그 뉴스 계속 보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참관객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세 남매의 가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들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체면이 안 선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세 남매만이 남았을 때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된 병원 한번 소개해드리지 못했어. 효진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오시면 동료들이 내 배경을 알게 될까봐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자기 혐오가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는 순자 아주머니가 전해준 어머니의 가계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교복값부터 교재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가계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낡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한 줄도 본인 거 쓰신 게 없어. 효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가 그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진료비 3만 원. 보청기 배터리 2만 원. 검사비 10만 원.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끼니까지 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겠죠. 우리가 뭘 한 거지? 민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후회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 사람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세 남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오래된 서랍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 사람의 어린 시절 그림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나들, 이거 봐. 준호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린 민서가 그린 그림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효진이 쓴 편지에는 엄마, 커서 판사 될게요. 그럼 엄마 아프면 내가 다 도와줄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유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뒤로 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밖에서 최순자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신 거예요. 자녀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3개의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각각 민서, 효진, 준호의 이름이 쓰여 있었죠.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자에게 쓴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딸 민서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 공정한 판사가 될 거라고 믿었다. 너가 정말 그렇게 되어서 자랑스럽구나. 법원 앞에서 널 지켜봤을 때 정의롭게 판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했습니다. 바빠서 엄마에게 연락 못한 것 이해한다. 괜찮아. 엄마는 너가 좋은 판사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편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딸 효진에게 너가 어릴 때 엄마, 내가 판사 되면 엄마 아픈 거 다 도와주게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던지. 엄마는 그 말을 평생 간직했단다. 너가 검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 뒷자리에서 너의 임명식을 지켜보는데 마치 꿈만 같더구나. 우리 효진이가 부끄러워할까봐 말 못 걸었어. 용서해 주렴. 효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했던 모든 순간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막내 준호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려서 어머니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아이였지. 너가 약자를 위해 싸운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단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다니. 요즘 엄마가 귀가 좀 안 들리는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어. 엄마는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홀로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가 청각장애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준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최순자 아주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한 법조인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세 남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법조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 그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조문객 앞에서 민서가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13살 때 저는 어머니의 장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서 학원비, 효진 책값, 준호 약값이라고 써 있었고 항상 마지막에는 남은 돈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바쁜 판사도 어머니 한 분은 챙기는데 우리는 대체 뭘 한 걸까요? 민서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효진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부유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효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라. 저희는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식들의 깨달음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의 울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 남매 각자의 삶의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대법원에 김지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법조인을 꿈꾸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효진은 김지연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김지연 청각장애인 법률지원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서의 법적 로비에는 큰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법전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고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지연 정의의 근원. 세 사람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들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삶을 이어갑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남매는 이제 어머니의 유산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진정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정의의 수호자로 말이죠. 묘소를 떠나기 전 준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귀가 되어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소외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